네. 자, 오늘은 여러분 162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코드 912번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회사 3일 패션에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일반 전표 입력을 자금 관리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이 다 끝나고 오늘의 아마 몇 교시가 될런지 2교시가 될런지 3교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62쪽에 7번부터 우리가 하게 되겠는데요. 교재를 좀 꺼내게 해야 돼요. 네, 준비 다 되셨죠? 자, 7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소득세라는 거 아실 거예요. 소득세. 소득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이 근로소득세 납부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 예.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원천 징수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요. 사장님이 원천징수에 대해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모르면은 직원을 격리 직원을 둬가지고 이런 원천징수 업무를 주든지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를 사무소에다 이런 걸 맡겨가지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달라 이런 것 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가 바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 혼자 사업을 하면 원천징수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기 혼자니까. 근데 근로자가 있어요. 직원이 있으면 원천징수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전 페이지에 161페이지에 5번의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161쪽 5번에 보면은 2024년 2월 급여 지급 대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보면서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제 개인 84만 8,250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었어요. 예. 그 예수금 중에 소득세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22만 5,420원이 소득세, 두 사람 거 소득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2만 5,420원을 납부했으므로 오늘은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은요. 2월분 급여지급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납부했으니까 우리가 전표를 쓸 때 출금전표를 쓰면 될 거란 말이에요. 출금전표를 선택하면 대변의 현금 자동으로 입력되죠.
그리고 차변은 예수금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차변은 예수금이 된다. 자, 예수금이라는 것은 유동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에는 저 예수금이 대변에 기록이 돼요. 부채 증가. 그리고 지금 이날처럼 3월 10일 날 납부하잖아요. 납부할 때는 예수금이 차변에 오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아시겠죠? 네. 회계 처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를 3월 10일로 하시고요. 출금 선택하겠습니다. (3월 10일) 1번 하면 출금이죠. 예수금 코드에다가 예수 엔터 254 예수금. 예수금의 거래처는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저 교회는 근로소득세 납부를 했죠. 여기다가 타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2월 근로소득세 납부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차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225 420 엔터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성립이 되는 거죠. 자산 감소 대변에 맞죠? 네.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한 것만큼 자산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조금 전에는 소득세 납부했는데요. 소득세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어떠냐? 근로자 부담분이 절반,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예수금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그런데 회사가 부담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료 설명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할 것,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거기 설명을 읽어볼게요. 3월 10일 날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50%는 25만 1,100원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도 25만 1,100원이겠죠. 그리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할 것. 그래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하면은요, 차변이 두 개가 오는 거죠. 예수금 25만 1,000원, 25만 1,10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5만 1,100원. 네, 차변이 두 개가 옵니다. 전부 이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잖아요.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거래처는 신한은행으로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금액은 502 200원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502,200원. 차변은 두 개. 예수금이 251,100, 복리후생비가 251,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3월 10일 같은 날짜니까요. 그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날짜를 두 번 입력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지금은 이제 위에 거 예수금 그 소득세 납부한 것이 전표번호 1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세 줄로 입력할 거예요. 이 세 줄은 여기 일련 번호가 2번으로 자동으로 부여가 될 거예요. 자, 대변부터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대변에
보통예금. 코드에다가 보통 하면은 보통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103번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이므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반드시 코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신한은행이니까 코드에다가 신한 엔터 해가지고 98002에서 엔터 이렇게 코드로 넣어야 된다. 적요는요 이렇게 타자하겠습니다. 2월 건강 보험료 납부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502 200 이렇게 하시고 이제 차변 입력할 거예요. 구분에다가 3번 하면 차변이고요. 예수금 254. 예수금의 거래처는 없습니다. 적요도 엔터로 2월 건강보험료 납부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되면서 지나가죠. 자, 절반이니까 251 100원. 또 한 번 차변.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가 4개가 있습니다. 코드 800번대가 판매관리비예요. 도소매업에서는 복리후생비는 전부 다 판매관리비 뿐이에요. 그래서 800번대로 써야 돼요. 자, 거래처 생략해도 됩니다. 적요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2월 건강보험료 납부 하고 지나가면 돼요. 금액은 251 100원. 엔터 치면은 입력이 끝나고요. 여기 보면은 전표 번호가 세 줄이 다 2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득세와 같이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그냥 예수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가 절반,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주는 것은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차변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다음 페이지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 근로소득세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조금 전에 7번은 그냥 소득세였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예요. 국세라는 것은 중앙정부로 돈이 간다 하는 것이 국가, 즉 국세. 정부기관이 과세관청인 것이 국세이고요. 그러면 지방세는 뭐냐?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지방자치제 재정을 지방자치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25만 2,420원에 대해서 거기에 10%니까 22,530원이네요. 22,530원 오늘 시청에 납부했다. 구청이군요. 서울은 서울시 용산구니까 구청에 내는 세금이고요. 우리가 이천시와 같다 그러면 시청이죠. 이것이 지방세입니다. 자,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러면 출금연표로 하시고요. 분계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이 예수금이고 대변이 현금인 거예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거래 후 결합관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계속. 이것도 날짜가 여기 수납인이 3월 10일로 돼 있죠. 자, 3월 10일 날짜 또 입력하겠습니다. 출금하신 다음에 예수금 254 하시고요. 적요에다가 2월
지방소득세 납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2253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표 번호는 3번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3번. 자, 이제 그 밑에 10번 문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세금을 납부한 그 영수증도 증빙, 당연히 증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증빙은 그냥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입니다.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이라는 것은 굳이 그걸 인쇄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거래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해서 보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증빙이 지금 통장 거래 내역인데 어떤 거래냐면은 3월 20일 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450만 원이 인출됐어요.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품 구입을 계약했다 이렇게만 하면은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죠. 예. 우리가 보통 상품 구입을 주문했다라고 한다면 전화로 아니면 팩스로 아니면 이메일로 우리 상품 450만 원어치 뭐 언제까지 좀 입고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것으로 팩스나 이런 것으로 그냥 주문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자산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네. 면접 시험을 봐서 오늘 합격 처리했어요. 자, 종업원에게 합격 처리했습니다.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어요. 그 종업원에게 뭐 급여를 지급했다든가 또 종업원이 와서 일할 책상이 필요해가지고 책상을 구입했다든가 얼마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종업원을 채용했다라는 것만으로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게 아니라 상품 구입을 계약했다. 이것은 회계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었는지 채용을 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든가 뭐 이런 것인지 아닌지 회계상 거래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FAT 1급 수준이나 FAT 2급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는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회계 처리가 뭐냐면은 요 450만 원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자, 우리가 지급했잖아요. 자, 계약금은 선자 돌림의 개정과목을 쓰는데 지급했죠. 그러면 급이 붙어야 돼요. 뒤에. 예. 그래서 선급금이 됩니다. 선급금. 자, 계약금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선급금과 또 하나는 선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수령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수령. 수령이 뭐냐면
받을 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했다. 우리 회사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우리는 부채죠. 부채. 받았으면 우리 돈인데 왜 부채냐? 우리 돈도 있지만 대변에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받은 돈은 분명히 우리 돈이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그건 차변의 보통예금인 거고 대변의 선수금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 회사는 뭔가 상품을 양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그 의무가 바로 선수금이에요. 부채. 그러면 선급금은 지금 뭐냐? 이건 자산이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자산이 감소했는데 왜 자산을 또 증가를 시키느냐? 네,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보통예금은 감소해요. 이 보통예금은 이건 대변에 가니까. 그러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우리가 이 계약금 450만 원을 데일리룩에 지급함으로써 데일리룩으로부터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그 권리를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고. 네, 여러분 계약금 관련된 개정 과목 2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잘 쓰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 자산 처리하시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받은 거다. 그러면 선수금 부채 증가로 보셔라. 예,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행 1번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요? 차변이 선급금, 차변이 선급금 450만 원, 대변이 보통예금 450만 원인데 두 개 다 거래처가 필요해요. 선급금은 데일리룩이 거래처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 거래처고 두 개 다 거래처를 코드란에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0일이죠. 자, 일반 종표 날짜 3월 20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코드를 코드란에 넣어야 돼요. 데일로 검색하면 되죠. 그러면 01002 데일리로 검색되고 저교에다가는 밑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없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교에다 타자 하시면 돼요. 상품 구입 계약 이렇게 넣어. 상품 구입 계약이다. 차변에다가 450만원 4500 플러스 엔터 치시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앞으로는 이제 보통예금은요 가능한 한 검색하지 마시고 103 아주 많이 쓰는 코드니까 외워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103. 자, 거래처는 은행으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이네요. 신한 엔터.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이죠. 98002. 엔터 쳐가지고 상품 구입 계약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대변에다가 4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고요.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선급금과 보통예금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그런 개념 과목이라는 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증빙서류에 관한 연습 문제 10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164페이지에서부터는요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컴퓨터 없이 공부하실 때는 이 수행과제 풀이를 보면서 앞에 문제와 풀이를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하여 증빙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표 입력을 쭉 연습을 해 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이라 하는 것은 뭐냐? 영수증이라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이 영수증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암기하라는 증빙이 있었습니다. 4가지 암기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4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적격 증빙이에요. 자, 영수증은 증빙이긴 하지만 가능한 회피해야 되는 그런 증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영수증의 경우에 수치 명세서 작성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뭘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거래가 진짜로 있었다. 가짜가 아니다. 이건 진짜로 있는 거래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괄호 열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요 4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요 4가지를 수취해야 한다.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면은 영수증은 수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거. 그런데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거래한 거래처가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발행하는 기계가 없어요. 또 우리 회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이런 거 발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뭐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영세한 간이 사업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수증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에 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점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 간이 과세자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 때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법인세 신고할 때 영수증 미수취 가산세 계산을 제대로 해서 납부했는가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요, 우리가 3만원 넘는 거래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지 말고 이러한 정규증명을 받아라 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정규증명서류 받아야 돼요. 자, 정규증명서류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출증빙 수취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에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한다. 우리가 3만원 초과 거래 중에
우리가 정규 증명 서류라는 게 요 네 가지 뿐이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 초과 거래가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아니면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증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만 있을 리는 없죠. 예. 아까 우리 앞에 증빙에서 보면 세금 낸 것들, 네, 뭐 소득세 낸 거, 이거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전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뭐 200만 원 납부를 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험회사에서 이런 증빙, 정규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증권이 그게 증빙이에요. 증권. 예, 그러면 증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회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는 제외 대상 거래가 있다 이거예요. 제외. 예. 무슨 제외예요? 가산세 제외.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니지만 이거는 가산세가 없는 거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보험, 증권 같은 거, 또 세금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다 이런 말씀. 네. 자 그러면 밑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영수증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밑에 영수증을 잘 보시면은요. 공급자, 예, 공급자라는 건 뭐냐면은 판매자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 이 영수증에. 그런데 공급받는 자를 보게 되면은 상호밖에 없어요. 3.1패션 규약. 네. 그래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해요? 사업자 번호 같은 게 없고 대표자 이름도 없고 너무 간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소액 거래, 즉 여기서 이제는 이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할 때는 소액 거래를 3만 원으로 봐주는데 3만 원 이하 거래는 그냥 무시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3만 원 이하 거래는 그냥 인정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금액이 커진 거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예,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은요 우리 회사가 3.1패션인데 이 호서 문구에서 파일을 30개 샀어요. 금액으로 6만 원이에요. 3만 원이 넘었죠. 그래서 뭘 작성해야 돼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은 전표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에다가 입력도 하고 결산 때 1월 달에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때 다 찾아서 입력하려면은 예, 힘이 드니까 미리미리 그냥 그때그때 입력을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 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쓰면 되겠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제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그랬어요. 소모품비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출금 전표로 쓰면 대변이 현금이죠. 자산감소 6만원 차변은 소모품비 6만원. 자 소모품비 차변은 뭐예요? 비용 발생.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인 거 아시죠? 거래의 8요소에서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확인하세요. 일반 전표 4월 2일 출금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
거래처가 호서문구라는 거래처네요. 예. 거래처 코드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여기 거래처에다 호서문구라고 써주고 적요에다가는 직접 타자하면 되겠습니다. 화일 구입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 60 플러스 6만원 입력해주면 되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3번 할까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 수행 3에 있는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여기 결산에 있어요. 결산에.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시면은요 2와 1서식을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2에다가 먼저 입력하고 나중에 1번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거래 일자 2024 0402 상호 호서문구 성명 이사람 사업장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엔터. 자,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어요. 30133 하이폰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165 26 엔터. 거래금액 60 플러스 엔터. 자, 9분이라는 셀에 가면은 표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예, 이 표가 무슨 표냐 하면은 아까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15, 16, 17, 18 이런 코드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요 가산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래입니다. 뭐 택시비라든가 항공기 관련된 거 이런 교통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도로 통행료 또 세금 낸 거는 이런 국가 등과의 거래 여기 19번에 있네요. 또 농민과의 거래라든가 농민들이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 해줄 수 없잖아요. 예. 만약에 뭐 우리 회사에서 식당에 복숭아 처리돼 가지고 식당에 과일 복숭아를 사주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장호원에 있는 땡땡 농장에 가서 복숭아를 50만원어치 사왔다고 봐요. 그 농민한테 법인카드로 그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 이거 대상이 아니죠. 예. 농민이 그냥 영수증을 써줬다 이거 써줘 영수증. 예. 그러면 여기 18번에 해당이 돼요. 농어민과의 거래.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해당되는 코드를 구분해다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것은 문방구에서 이 문구용품 구입한 겁니다. 없어요. 해당되는 게. 그냥 비워둬야 돼. 그리고 계정 코드는 우리가 아까 일반 전표에다가 여기서 입력한 이 소모품비 830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830. 그리고 적요에다가는 아까 적요에 넣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화일 구입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줄, 3줄, 4줄 이런 건수가 이제 1년 동안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작성해 나가는 장부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모아주는 갑지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총계가 나와 있어요. 몇 건에 얼마. 네, 몇 건에 얼마. 그리고 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제외인지
제외가 여기 11번에 있는데 제외에 들어간 것은 가산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에 와가지고 이것이 반영됐나? 내가 입력한 것이 반영됐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니까 금방 확인이 됩니다만은 막 건수가 많아지면 이 건수 일일이 세볼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무조건 이걸 눌러줘요. 한번. 이게 뭐냐? 명세서 2 불러오기. 일로 오면은 그냥 명세서 2 불러오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세서 2번에 입력한 것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요. 합계로. 그래서 위에 거 명세서 2 불러오기를 그냥 항상 눌러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양식은 뭐냐? 저장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일반전표 입력이나 이런 건 창을 닫을 때 뭐 저장하겠느냐 물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닫아볼까요?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여기 닫기 탭을 눌러서 닫아보세요. 이게 물어봅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저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장이 안 되는 서식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일부가 여러분이 뭐라고 보시냐면은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양식이에요. 그것이 저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데 영수증 수취명세서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해가지고 쭉 입력했잖아요. 그걸 저장 안 하면 손해죠. 이해해줘야 돼요. 네, 168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풀이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9쪽 평가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자금 관리도 일반 전표 입력 연습하는 겁니다.